박순자 여사의 하루는 동트기 전 돼지 뼈를 고아내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삼평 남짓한 순잔의 국밥은 그녀의 35년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자 아들 최강민을 홀로 키워낸 성전과도 같은 곳이었다. 아이고 우리 손님들. 날 추운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잡숴봐. 속이 확 풀릴 것이요. 순자 여사의 구성진 목소리에 이른 새벽을 열러 나온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들어섰다. 그녀의 국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다. 고된 인생의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위로였고 팍팍한 세상 속 온기였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숨 돌릴 무렵 순자 여사는 주름진 손으로 행주를 쥐고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정성스레 닦았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강민. 명문대를 졸업하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아들은 순자 여사의 자부심 그 자체였다. 저놈이 어릴 때부터 어찌나 속이 깊던지. 내가 장사하느라 학교 한 번을 못 챙겨가도 상장은 꼭 쥔 채로 엄마 하고 달려왔었지. 그녀는 손님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며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자식 하나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세월의 보상이 바로 저 아들 강민이었다. 오후가 되자 순자 여사는 경로당으로 향했다. 아들이 사준 자줏빛 실크 스카프를 곱게 두른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경로당은 그녀의 아들 자랑이 절정을 이루는 무대였다. 어머 순자 언니. 그 스카프 때깔 한번 곱네. 아드님이 사주셨나 봐. 김 할머니의 부러움 섞인 말에 순자 여사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럼 우리 강민이가 엄마 목 허전하다고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왔지 뭐여. 돈 아껴 쓰라고 해도 저렇게 성화여. 그때였다. 얼마 전 경로당에 새로 나온 우미숙 여사가 호웃으며 다가왔다. 곱게 화장을 하고 값비싼 옷차림을 한 그녀는 순자 여사의 고향 후배라며 유난히 살갑게 굴었다. 형님, 아드님 얘기를 들으니 내가 다 배가 부르네. 우리 아들은 미국 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는데. 형님은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으셨어. 미숙은 순자 여사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다.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서늘함을 느꼈지만 순자 여사는 아들 칭찬에 금세 기분이 좋아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화투판이 벌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경로당의 평화로운 오후. 순자 여사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벨 소리를 울리기 전까지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최강민 씨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순자 여사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졌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순자 여사의 코를 찔렀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수술실 앞 의자를 붙잡고 하염없이 아들의 이름만 되뇌었다. 강민아, 내 아들 강민아 제발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기도가 무색하게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순자 여사는 의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달려나갔다. 의사 양반. 우리 아들은요? 우리 강민이 괜찮은 거죠? 큰 수술이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간 손상이 심각해서 이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 여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외쳤다. 내 간을 주면 됩니다. 내 거 떼어주세요. 어미가 자식한테 간 하나 못 주겠어.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착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진료실로 이끌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순자 여사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진료실에 마주 앉은 의사는 여러 장의 서류를 뒤적이더니 어렵게 입을 뗐다. 어머님, 진정하고 들으십시오. 환자분께 간을 이식해드리기 위해 조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순자 여사의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뭐요?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어서 말해봐요. 순자 여사의 핏발선 눈이 의사를 향했다.
검사 결과 어머님과 최강민 환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순자 여사의 귀에는 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웅웅거리며 맴돌았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거짓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새끼여. 당신들 뭔가 단단히 잘못 안 게야. 다시 검사해. 당장 다시 검사하라고. 순자 여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검사 결과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움켜쥐었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35년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온 손을 호흡으러가며 국밥을 팔 때도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 한번 못 보내주고 미역국에 만밥으로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줄 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 강민이가 있었기에. 그런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니. 순자 여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병원 복도에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평생을 지탱해 온 믿음과 사랑,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순자 여사의 얼굴은 핏기 없이 초췌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기억과 35년의 세월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순자 여사는 먼지 쌓인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강민의 베넷 저고리부터 첫돌 사진, 유치원 졸업 앨범까지 아들의 성장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바랜 산모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중앙산부인과 의원. 35년 전 강민을 낳았던 병원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수소문 끝에 병원이 있던 자리로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었고 낡은 산부인과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옆 가게의 늙은 주인이 그녀를 알아보았다. 혹시 순자네 국밥집 아줌마 아니슈? 여긴 웬일이래? 순자 여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5년 전 산부인과에 대해 물었다. 아이고 그 병원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원장 양반은 얼마 전에 세상 떴다는 소문만 들리고 간호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겠어. 신락 같은 희망이 끊어지는 듯했다. 순자 여사는 발길을 돌려 동사무소로 향했다. 35년 전 그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있었는지 출생 기록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세상은 온통 그녀를 가로막는 벽뿐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경로당 앞에서 우연히 오미숙과 마주쳤다. 미숙은 순자 여사의 헬쑥한 얼굴을 보더니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다. 어머 형님,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순자 여사는 차마 아들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 그저 고개만 저었다. 미숙은 그런 순자 여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위로했다. 형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너무 기운 빠져 있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그 다정한 위로가 이상하게도 비수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낡은 앨범만 뒤적이던 순자 여사의 눈에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꼬물거리는 아기들 사이로 자신의 이름표와 아들 강민의 이름표가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다른 아기. 그 아기의 이름표에는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자 여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김영철 그래. 그날 나 말고 다른 산모가 한 명 더 있었어. 희미했던 기억의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35년 전 중앙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김영철이라는 단 하나의 단서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연락이 닿았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주소지. 그곳은 시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음습한 달동네의 한 구역이었다.
순자 여사는 녹슨 철문 앞에 서서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순자 여사가 받아든 주소지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다세대 주택들이 닭장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햇빛조차 비껴가는 동네였다. 시큼한 쓰레기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인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아들 강민이 사는 반짝이는 주상복합 아파트와는 마치 다른 세상, 지옥의 입구 같았다.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목적지인 103호가 보였다. 문틈으로는 술과 담배의 찌든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몇 번이고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다. 이 문 너머에 자신의 핏줄이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잔뜩 날이 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사내가 찌푸린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며칠은 감지 않은 듯 기름진 머리카락, 퀭한 눈, 술에 절어 푸르죽죽한 입술. 무엇보다 순자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세상을 향한 불만과 냉소로 가득 찬 그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거친 얼굴 속에서 순자 여사는 35년 전 앨범 속에서 웃고 있던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을 언뜻 발견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구시냐고. 남의 집 문은 왜 두드리고 난리야. 뭐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빚 받으러 왔소. 사내 김영철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문을 닫으려 했다. 순자 여사는 다급하게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저기 내가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 김영철 씨 맞으신가요? 영철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다시 한번 후었다. 맞는데 왜? 나한테 볼 일 있는 사람이 당신 같은 늙은이일 리는 없고. 누구 끈아풀이야? 최 사장? 아니면 명동신 여사?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순자 여사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어둠의 세계에 속한 것들이었다. 순자 여사는 차마 내가 내 어미다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영철의 허름한 옷차림과 비쩍 마른 뺨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가? 뜬금없는 질문에 영철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뭐? 이 할머니가 진짜 노망이 났나? 지금 나 동정하는 거요? 당장 안 꺼져. 영철은 순자 여사를 거칠게 밀치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에 부딪힌 순자 여사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 강민의 얼굴과 방금 전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던 영철의 얼굴이 겹쳐지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애써 키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내 핏줄은 저렇게 망가진 채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신이 있다면 어찌 이리도 잔인한 장난을 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오열했다. 같은 시각 오미숙은 강남의 최고급 병원 1인실에서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있었다.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강민은 낯선 방문객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은 강민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안타깝다는 듯 혀를 쯧쯧 찼지만 그녀의 눈에는 섬뜩한 만족감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비록 내 손으로 키우진 못했지만 내 핏줄은 이렇게 고고하고 반듯하게 자라야 마땅하지. 그 냄새나는 시장통 국밥집이 아니라. 그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강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이고, 이 귀한 몸이 어쩌다 이런 일을 당했노. 순자 형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 아줌마한테 말해. 내가 내 아들 같아서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 강민은 그저 예의 바르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할 뿐이었다. 미숙은 병실을 나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35년 전 같은 날 아이를 낳았지만 자신의 아이는 남편 없이 낳은 사생아였고 순자의 아이는 비록 가난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였다. 질투와 욕망에 눈이 먼 젊은 날의 미숙은
자신의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이후 순자의 남편을 유혹하려다 실패하고 동네에서 쫓겨나듯 떠났지만 그녀는 멀리서 계속 순자와 자신의 아들 강민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온 것이다. 미숙은 일부러 순자의 국밥집 근처 시장을 어슬렁거렸다. 아니나 다를까 넋이 나간 표정의 순자 여사가 가게 앞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미숙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다. 형님, 왜 이러고 있어? 강민이 때문에 그래? 간 이식해줄 사람은 찾았고. 미숙은 순자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후벼 팠다. 순자 여사가 대답 없이 고개만 젓자 미숙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다. 참, 그러고 보니 우리 강민이랑 형님 아들 낳았던 그 중앙산 부인과 말이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니까. 워낙 정신이 없어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이리저리 옮기다가 뒤바뀌는 일도 많았다잖아. 혹시 모르지 우리 아들이 형님 아들이고 형님 아들이 우리 아들이었을지. 호.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다. 순자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미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혼란에 빠진 순자 여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 싹이 자라 모든 것을 파괴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미숙의 진짜 계획이었다. 힘내 형님. 강민이 같은 효자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미숙은 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를 떴다. 그녀의 등 뒤로 순자 여사의 눈빛이 공포와 의심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오미숙이 던지고 간 말은 순자 여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아기들이 뒤바뀌는 일도 많았다잖아. 설마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다시 영철이 사는 동네로 향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무엇이 진실인지 반드시 확인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고함 소리와 함께 험악한 장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영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김영철이 이 새끼야. 돈 갚을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배째라는 거야. 뭐야? 돈 없어. 없다고 이 개새끼들아. 생기면 준다니까. 영철은 맞서 소리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사내 중 한 명이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순자 여사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안 돼. 그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미친 듯이 달려가 영철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렸다. 이놈들아. 지금 누구 아들한테 손을 대려고. 내 아들한테서 손 못 대. 순자 여사의 입에서 내 아들이라는 말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평생 강민에게만 향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눈앞에 초라하고 망가진 사내를 향하고 있었다. 깡패들은 물론 영철조차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뭐야 이 할망구는? 어머니셨어? 아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쇼. 사내들은 김이 샜다는 듯 욕설을 내뱉고는 자리를 떴다. 정적이 흘렀다. 영철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순자 여사를 바라보았다. 뭐요 지금? 내 아들? 할머니 단체로 약 먹었소. 아까부터 왜들 이래? 그의 비아냥거림에도 순자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빛바랜 아기 사진을 꺼내 영철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35년 전 8월 15일 중앙산부인과. 내 이름은 김영철. 내 이름은 박순자. 병원에서 우리가 뒤바뀌었어. 내가 내 진짜 어미다 영철아.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철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사진 속의 아기와 자신의 이름표 그리고 눈앞에서 오열하는 낯선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지독한 외로움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근원 모를 질문의 답이 눈앞에 펼쳐진 듯했다. 하지만 35년간 쌓아온 불신과 상처는 그리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아, 이제 와서. 35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장난해? 당신 아들이랍시고 번듯하게 키운 놈은 어디다 두고
이제 와서 이 쓰레기 같은 나한테 뭘 어쩌라고. 영철은 극도의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순자 여사의 어깨를 밀쳤다.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엄마 필요 없다고. 당장 꺼져. 그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거칠게 잠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순자 여사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절망에 울부짖었고 또 한 사람은 평생을 짓누르던 진실의 무게에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다. 비극적인 모자의 재회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강민과 영철 두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반듯하고 예측 가능한 궤도 위를 달려오던 강민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생모라며 나타난 오미숙의 존재였다. 미숙은 강민의 병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값비싼 보양식과 최고급 과일을 쉴 새 없이 들여왔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눈물로 호소하면서도 은연중에 순자 여사의 가난과 무지를 탓하며 강민을 회유했다. 강민아, 내 아들아. 내가 다 잘못했다. 하지만 너를 위해서였어. 저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서 내가 국밥이나 나르게 할 순 없잖니.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자. 이 어미가 가진 모든 것 다 내게 물려주마. 미숙이 내미는 것은 강남의 타워팰리스 열쇠와 법인카드, 그리고 그가 지금껏 누려온 삶보다 더 화려한 미래였다. 강민은 흔들렸다. 순자 여사의 따뜻한 국밥이 아니라 미숙의 차가운 야망이 자신의 성공 유전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퇴원 후 강민은 미숙이 마련해준 최고급 오피스텔이 아닌 순자 여사의 국밥집으로 향했다. 가게는 엉망이었다. 아들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가게를 내놓았다는 시장 상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텅 빈 가게 안 달고 다른 낡은 식탁 위에는 강민이 어릴 적 쓰던 작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코끝을 스치는 것은 돼지 뼈를 고아내던 구수한 냄새, 어머니의 땀 냄새였다. 미숙이 약속한 미래는 달콤했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지난 35년을 채워준 이 온기가 없었다. 강민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영혼을 키운 것은 핏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어머니의 국밥 한 그릇이었음을. 그는 미숙에게 받은 오피스텔 열쇠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한편 영철의 삶에도 거친 파문이 일었다. 그는 순자 여사를 밀어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영철의 집 앞에 나타나 쭈그리고 앉아 남이 버린 폐가구에서 쓸만한 합판을 골라내고 있었다. 찬 바람 들어오겠더라. 내가 문이라도 좀 막아주려고. 영철이 욕을 하며 합판을 걷어차도 그녀는 묵묵히 다시 합판을 주워들었다. 그 다음 날에는 뜨거운 밥과 갓 끓인 국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왔다. 평생 이런 거 못 먹고 살았을 텐데 어서 한술 떠. 식으면 맛없어. 영철은 도시락을 땅바닥에 내팽개쳤지만 순자 여사는 다음 날 또다시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 영철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자신을 향해 내 아들이라 외치며 달려오던 순자 여사의 처절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밤늦게 몰래 순자 여사의 국밥집을 찾아갔다. 불 꺼진 가게 앞에서 홀로 쪼그려 앉아 텅 빈 아들 자리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본 순간 35년간 얼어붙었던 영철의 심장 한구석이 시큰하게 저려왔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것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강민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고 순자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 미숙은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35년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질 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점잖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순자와 두 아들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을 더 잔인하고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김영철이었다. 미숙은 뒷조사를 통해 영철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들고 영철의 허름한 집을 찾아갔다. 영철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미숙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또 뭐야? 미숙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영철의 손을 덥석 잡았다. 총각 내가 다 알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순자 형님이 아니 박순자 씨가 당신 때문에 매일 밤을 울면서 지새워. 자기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미숙은 잠시 말을 끊고 영철의 반응을 살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박순자 씨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한 돈이야. 당신을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래. 이걸로 빚도 갚고 멀리 떠나서 두 번 다시는 자기 아들 강민이 앞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 성공한 아들 앞길에 당신 같은 흠집이 생기는 걸 원치 않으신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영철에게는 그 말이 진실처럼 들렸다. 보상금? 나를 돈으로 사서 없애버리겠다고? 35년 만에 나타난 어미가 자신을 또다시 버리려 한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순자 여사가 보여주었던 서툰 온기마저 모두 계산된 위선으로 느껴졌다. 배신감과 분노에 눈이 뒤집힌 영철은 미숙이 건넨 돈 봉투를 움켜쥐고 순자의 국밥집으로 뛰쳐나갔다. 점심시간이라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영철은 가게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성큼성큼 순자 여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모든 손님이 보는 앞에서 돈 봉투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게 뭐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모성애라는 거야? 돈다발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국밥을 먹던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내 인생값이 고작 이거냐고. 한 번은 갓난쟁이 때 버리고 이제는 돈으로 사서 버리겠다. 당신 아들, 그 잘난 펀드 매니저 앞길에 나 같은 쓰레기가 방해될까 봐 무서웠어. 영철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순자 여사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영철을 바라볼 뿐이었다. 영철아, 그게 무슨 소리니?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녀의 변명은 영철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닥쳐.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나 당신의 그 잘난 아들이나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영철은 식탁을 한번 걷어차고는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갔다. 가게 안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순자 여사는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과 자신을 수근거리며 쳐다보는 손님들 사이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아들 영철에게 대중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순자 여사는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언제나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경로당은 지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오미숙이 이미 선수 처자리를 잡고 앉아 다른 노인들에게 순자 여사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글쎄, 순자 형님이 말이야. 돈으로 친아들을 입막음하려다 망신만 당했다지 뭐야. 제 핏줄도 몰라보는 걸 보면 사람이 참 독하고 무서워. 안 그래? 미숙의 교묘한 말에 노인들은 어느새 순자 여사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순자 여사가 경로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대화가 끊기고 싸늘한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이었다. 어머니. 강민이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순자 여사에게 돌아온 길이었다. 강민은 곧장 순자 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어머니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그 모습을 본 미숙의 얼굴이 뱀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때마침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순자를 찾아 헤매던 영철까지 경로당에 들이닥쳤다. 영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순자와 강민의 모습이었다. 미숙이 했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아, 역시 그랬군. 결국 당신들은 한 가족이고 나는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떼어낼 쓰레기였어. 모든 인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순자가 미숙을 향해 절규했다. 미숙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강민은 순자를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으며 미숙을 노려보았다. 제 어머니는 박순자 여사님 한 분뿐입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영철은 그 모습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잘들 노는군. 피보다 진한 모성애 나셨어, 아주. 그럼 난 뭔데? 난 당신들한테 뭐냐고. 사면초가에 몰린 미숙은 모든 것을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탓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로당의 모든 노인이 들으라는 듯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두 사람을 바꿔치기 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은 저 여자처럼 지질이 궁상 떨며 살게 할 수 없었으니까. 저기 저 반듯한 최강민 좀 봐. 저게 바로 내 핏줄이야. 그리고 저기 저 쓰레기 같은 놈. 저게 바로 당신 아들 박순자의 수준이라고. 미숙의 폭탄 선언의 경로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노인들은 경악하며 수근거렸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멈춘 듯 했다. 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강민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추악한 진실의 말을 잃었다. 그리고 영철은 자신의 불행했던 35년 인생이 한 여자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모든 비밀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오미숙의 광기 어린 폭로가 경로당의 탁한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쩌렁쩌렁한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그 자리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채워졌다. 누군가 찻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파열음처럼 울려 퍼졌다. 충격과 경악, 연민과 비난이 뒤섞인 수십 개의 눈동자가 무대 중앙에 선 네 사람에게로 가혹하게 쏟아졌다. 박순자 여사는 그 시선들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35년간 쌓아 올린 삶의 모든 의미가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아득한 절망감에 그녀는 그 자리에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때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은 손길이 있었다. 강민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순자 여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막아서는 방패가 되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예의 바르고 반듯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삶을 통째로 짓밟은 생물학적 모친 오미숙을 향한 차가운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 사람이요? 강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숙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강민에게 매달렸다. 강민아, 내 아들. 이 어미를 봐라. 내가 너를 위해. 하지만 강민은 얼음 같은 손으로 그녀를 뿌리쳤다. 내 어머니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땀 흘려 나를 키워주신 저분 박순자 여사님 한 분뿐이요. 당신은 내 인생 최악의 오점이야. 그 말은 미숙의 심장에 박히는 비수였다. 한편 영철은 제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원흉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미숙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이 악마 같은 여편네야. 내년이 내 인생을 전부 망가뜨렸어. 그러나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그가 때려눕히고 싶었던 것은 미숙이라는 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35년간 옥죄어온 지독한 불행 그 자체였으리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는 이내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함으로 변해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순자 여사의 안타까운 손길을, 자신을 바라보는 강민의 복잡한 눈빛을 모두 뒤로한 채 그는 도망치듯 경로당을 뛰쳐나갔다. 지옥 같은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강민은 더 이상 순자 여사를 이 구경거리 속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넛을 놓은 순자 여사를 부축해 자리에서 일으켰다. 어머니 가요. 여기서 이러고 계실 필요 없어요. 집으로 가요 우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홀로 남겨진 미숙은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속에서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래 다 가져. 다 가지라고. 하지만 기억해 최강민. 내 몸에 흐르는 피는 내 것이야. 그녀의 저주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엉망으로 망가진 세 사람은 각자의 지옥을 향해 뿔뿔이 흩어졌다. 따스했던 경로당은 이제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 되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순자 여사는 국밥집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의 시간은 35년 전 그날의 산부인과에 멈춰버렸다. 좁은 방에 틀어박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밥도 물도 모두 거부했다.
강민이 애타게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흐더지기를 반복했다. 강민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주인공을 맡아 의젓하게 연기하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 품에 안기던 순간까지. 그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거짓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그녀를 고문했다. 내가 정성껏 키운 아들은 남의 아들이었고 내 진짜 핏줄은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어머니로서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강민은 그런 순자 여사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회사를 휴직하고 하루 종일 순자 여사의 곁에 머물렀다. 서툰 솜씨로 흰죽을 쑤어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고 기운 없이 널브러진 빨래를 걷어개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든 순자 여사의 곁에 엎드려 하염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발 기운 차리세요. 제게 어머니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입니다. 피 따위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소리 없는 외침으로 그녀의 다친 마음에 노크했다. 영철은 며칠 동안 술로 밤을 지새웠다. 세상을 향한 분노는 이제 갈 곳을 잃고 자신을 향했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고 시비가 붙어 얻어맞기도 했다. 그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보육원 앞을 서성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원장 수녀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영철이 아니니. 어릴 때부터 넌 유독 눈에 슬픔이 많았지. 꼭 어미 잃은 새끼 짐승처럼 말이야. 그 말에 영철은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했다. 자신을 짓누르던 근원모를 슬픔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며칠을 헤맨 끝에 홀린 듯 순자 여사의 국밥집 앞으로 돌아왔다. 굳게 닫힌 셔터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그는 예전에 자신이 걷어찼던 식탁 다리가 삐걱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어디선가 망치와 못을 구해와 묵묵히 식탁을 고치기 시작했다. 쿵쿵쿵. 서툰 망치질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인기척을 느낀 순자 여사가 아주 천천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어버린 해숙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에 식탁을 고치는 영철의 구부정한 등이 들어왔다. 망치질 한 번에 영철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35년간 단절되었던 핏줄의 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영철에게 다가가 그의 거친 등을 와락 끌어안았다. 영철아, 내 아들아, 춥지는 않았느냐. 배는 골치 않았고 원망도 미안함도 아니었다. 그저 어미가 자식에게 건네는 세상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었다. 영철의 어깨가 더 크게 들썩였다. 그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방 안에서 지켜보던 강민의 눈가도 뜨겁게 젖어들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순자 내 국밥의 셔터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가게 안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말쑥한 양복 대신 어색한 앞치마를 두른 강민이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이모님,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하는 소리에 허둥지둥 달려가는 모습이 영락없는 초보 알바생이었다. 주방 안에서는 우락부락한 팔뚝의 영철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야, 최강민. 그릇 갖다 줄 거면 한 번에 좀 가져와.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아, 형님. 손님이 왕인데 어떻게 그럽니까?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활기와 온기가 넘실거렸다. 순자 여사는 뚝배기에 뜨거운 국밥을 담아내며 그런 두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 늘었지만 그늘졌던 얼굴에는 다시 따스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가게 한쪽에 둘러앉아 늦은 식사를 했다. 순자 여사는 말없이 영철의 밥그릇 위에 가장 큰 고기 덩어리를 올려주고 강민의 흐트러진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강민은 펀드 매니저 일을 그만두었다. 돈과 성공의 허무함을 깨달은 그는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인생을 다시 배우기로 했다. 영철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그의 눈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냉소가 없었다. 그는 밤마다 몰래 남아 국밥 끓이는 법을 연습했다. 어머니의 맛을, 35년간 받지 못했던 사랑의 맛을 자신의 손으로 재현해내고 싶었다. 어느 날 가게 밖을 서성이는 초라한 행색의 노파가 보였다. 오미숙이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밥은 먹고 다녀야지. 미숙은 차마 순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순자 여사가 건넬 수 있는 마지막 연민이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다. 강민이 불쑥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 다시 양복 입고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대신 주말에는 꼭 와서 설거지 할게요. 영철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나가려면 곱게 나가지 뭘 주말까지 와서 사람 귀찮게 해. 강민이 웃으며 받아쳤다. 형님 주방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의 유치한 말다툼에 순자 여사가 소리내어 웃었다. 35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마음으로 낳아 정으로 키운 아들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배 아파 낳아 가슴으로 되찾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간과 정이었고 세상 가장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었다. 순잔의 국밥의 낡은 간판 불빛 아래 상처 입은 세 영혼은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